충격적인 진실을 들으시겠습니까? 부산 변두리 철공소. 셋째 딸로 태어난 그녀는 가족에게 쓸모없는 카드였습니다. 딸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어머니의 말과 얘는 내 동생이 아니라 식모다라는 오빠의 모욕을 견디다 17에 집을 나왔죠. 맨손으로 상경한 소녀는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30년 후 그녀는 국내 최대 여성기업 CEO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그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빠는 그녀에게 무릎 꿇고 돈을 구걸할까요? 아니면 복수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이 여자의 눈물겨운 성공과 통쾌한 역전극, 절대 놓치지 마세요. 푸른 햇살이 쏟아지는 봄날 오후, 검은색 고급 세단이 낡은 골목길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뒷좌석에는 6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이 조금 섞인 단정한 단발머리, 고급스러운 투피스 정장을 입은 정혜정은 창밖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죠. 회장님, 이제 곧 도착합니다. 앞좌석에서 수행비서가 공손하게 말했지만 혜정은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귀퉁이가 낡고 구겨진 사진 속에는 낡은 철공소 앞에 서 있는 5명의 가족이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2아들, 그리고 한 딸. 사진 가장자리에 겨우 자리를 차지한 어린 소녀의 얼굴은 희미하게 보였어요. 43년 만이네요. 혜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옛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 모퉁이를 돌면 나오는 작은 슈퍼마켓, 골목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하면서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돌아왔어요, 엄마. 혜정의 목소리는 바람 같았어요. 수행비서와 2명의 경호원은 그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들은 혜정이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고향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녀가 왜 갑자기 이 낡은 동네로 돌아오게 됐는지도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차가 멈춰섰습니다. 앞에는 작은 장례식장이 보였어요. 혜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마주하기 위해서였죠.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듯 했어요. 저기가 장례식장인가요? 수행비서의 질문에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손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려요. 나 혼자 들어갈 테니. 혜정은 천천히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매 걸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발목을 잡는 듯 했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난 이제 달라졌어. 더 이상 그때의 나약한 소녀가 아니야. 불과 43년 전 이곳은 혜정에게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1980년대 부산 변두리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셋째 딸로 태어난 혜정은 집안에 남는 카드에 불과했어요. 온 가족의 사랑과 기대는 장남이자 큰오빠인 정민석에게 향했죠. 우리 민석이는 나중에 이 공장 물려받을 놈이야. 대학 보내서 제대로 된 경영자로 키워야지. 아버지의 그 말은 가족의 모든 미래를 결정지었습니다. 혜정이 15살 때였어요. 오빠의 대학 진학을 위해 가족의 모든 재산이 동원되었고 심지어 혜정의 학비까지 희생됐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혜정은 공장에서는 심부름꾼, 집에서는 밥 짓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공장 직원들 점심까지 챙겼죠. 저녁이면 집안일을 하느라 자신만의 시간은 단 1시간도 없었습니다. 혜정아, 오빠 방 청소해라. 오늘 친구들 데려온다더라. 그날도 혜정은 묵묵히 오빠의 방을 청소했어요. 민석의 대학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혜정을 보고 물었죠. 야, 저 아가씨는 누구야? 내 여동생이야? 민석은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예, 내 동생 아니야. 그냥 식모처럼 키웠어. 불쌍해서 밥이나 주고 있지. 그 말을 들은 혜정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듯 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죠. 그날 밤 혜정은 우연히 부엌에서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딸은 키워봐야 소용없어. 시집가면 그만이지. 우리 민석이나 잘 되게 해야지. 어머니의 그 말에 혜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7살의 그녀는 그날 밤 작은 배낭에 몇 벌의 옷과 모아둔 용돈 몇만 원을 넣고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날은 추운 겨울밤이었죠. 서울역 혜정은 처음 보는 거대한 도시에 압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죠. 주머니에는 고작 3만 원. 그녀는 첫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아가씨, 여기 식당에서 설거지 할래? 하루 5천 원에 3끼 줄게. 노란 간판의 작은 중국집. 혜정은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가게 구석에서 잠을 청했어요. 샤워는 근처 목욕탕에서 사흘에 한 번.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너 손재주 있네. 우리 세차장에서 일해볼래? 식당보다 돈 더 줄게. 세차장, 청소 아르바이트, 간병인, 노점상. 혜정은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어요. 밤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죠. 20살이 된 혜정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간병을 하던 병원에서 우연히 은퇴한 여성 기업인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아가씨,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꿈이 뭐야? 혜정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제 회사를 갖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여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회사요. 김 여사는 혜정의 성실함과 꿈에 감명받아 그녀를 비서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죠. 사업은 기술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해.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야. 혜정은 7년간 김 여사의 곁에서 사업의 모든 것을 배웠어요. 영어도 독학했고 경영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7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중고 전자부품 수출입으로 시작했습니다. 혜정 씨, 중국에서 발주가 들어왔어요. 첫 직원을 고용한 날 혜정은 밤새 울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도 누군가를 책임지는 자리가 생긴 것이었죠. 그녀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그들도 혜정을 진심으로 따랐어요.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중고 부품에서 시작해 전자제품 무역, 그리고 마침내 자체 브랜드까지 론칭했죠. 해외 바이어들과의 직접 거래를 통해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어요. 30년 후 혜정은 정상회라는 국내 최대 여성 중소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여성 창업의 롤모델로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죠.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고향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정상의 본사 회장실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창한 봄날이었죠.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어요. 회장님, 우편물 가져왔습니다. 혜정은 무심코 서류 더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초청장, 감사편지, 청구서. 그런데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주소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정수진이었습니다. 막내 여동생이었죠. 혜정의 손이 떨렸어요.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간단한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3일장입니다. 발인은 3월 9일. 오지 않아도 이해해요. 그래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봉투 안에는 작은 흑백 사진도 있었습니다. 철공소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혜정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겨우 귀퉁이에 자리하고 있었죠. 아버지. 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내 닦아냈어요. 그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일정을 모두 취소해 주세요. 개인적인 일이 생겼어요. 네. 하지만 내일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이. 미안하지만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차량도 준비해 주세요. 부산으로 갑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혜정이 40년 가까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개인적인 이유로 일정을 취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혜정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17살 때부터 쓴 일기였습니다. 정말 돌아가야 하나? 혜정은 망설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짐을 꾸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제는 그것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혜정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중요한 서류에 사인하고 부재 중 지시사항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43년 만에 가는군. 정오가 되자 혜정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수행비서와 경호원 2명만 데리고 고향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그녀의 귀향길이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혜정에게 쏠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소박했지만 조문객들로 꽉 차 있었죠. 철공소에서 일하던 직원들, 오랜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 저게 혜정이 아니야? 진짜 왔네. 사장님 둘째 따님 맞아?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혜정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오직 영정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흰 머리가 많이 섞인 아버지의 모습.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늙어 있었죠. 혜정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몇 초간 말없이 서 있던 혜정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민석 오빠였습니다. 누군가 했네. 혜정이었어? 민석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함께 어떤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싸 보이지 않는 옷, 피곤에 절은 얼굴, 그리고 거만한 듯 보이는 표정. 오랜만입니다, 오빠. 혜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석보다 훨씬 당당한 모습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민석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래. 내가 올 줄은 몰랐는데. 저기 수진이도 있어.
그가 가리킨 방향에는 5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혜정의 막내 여동생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혜정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언니, 정말 왔네. 보고 싶었어? 수진은 혜정을 꼭 안았어요. 혜정도 동생을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따뜻함이 번졌죠. 그래, 수진아. 잘 지냈니? 두 자매의 재회를 본 조문객들은 감동한 듯 했지만 민석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른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뭐, 돈 좀 벌었다고 유세하러 온 거냐? 민석이 조용히 혜정에게 말했지만 혜정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강해져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혜정은 장례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낡은 묘지도 새로 복구하겠다고 했어요. 수지는 그런 언니에게 감사했지만 민석은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민석이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혜정은 장례식장 근처 호텔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혜정의 방을 찾아왔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아버지 장례를 이렇게 잘. 괜찮아, 수진아. 너는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니? 수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했었어. 이혼했고, 지금은 작은 음식점 하나 운영하면서 살고 있어. 두 자매는 오랜만에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지는 혜정이 떠난 후의 집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빠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공장을 물려받았지만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망했다는 것, 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혜정을 찾았다는 것까지. 아버지가 널 정말 많이 찾았어, 언니. 특히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혜정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난 돌아올 수 없었어, 수진아. 그렇게 버려진 후에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석이 서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혜정아. 수지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어요. 민석은 방으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잘 지냈네. 사업도 크게 성공했다며?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덕분에요. 뭐가 덕분이야?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나도 사업 접었어. 요즘 많이 힘들어. 아버지 공장도 망했고 빚도 있고 뭐 가족인데 투자 좀 해주면 안 될까? 그의 목소리에는 비굴함이 묻어났어요. 혜정은 잠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갑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기억나? 난 이 사진에서조차 내 옆에 끼지도 못했어. 민석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가족들이 철공소 앞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혜정은 가장자리에 겨우 서 있었습니다. 형편없어졌다고 과거가 지워지진 않아. 너한테 줄 돈은 없지만 거울은 하나 줄 수 있어. 내 꼴을 좀 보라고. 혜정의 말에 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씁쓸히 뒤돌아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처량해 보였어요. 혜정은 창가에 서서 잠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한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발인 날 혜정은 아버지의 관을 실은 차 앞에 섰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검은 우산을 받아들고 묵묵히 행렬을 따랐습니다.
민석은 상주 완장을 차고 앞장섰지만 혜정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장지에 도착해 모든 의식을 마친 후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혜정은 수진과 함께 아버지의 묘지 앞에 남았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도 자랑스러워해줘요. 딸이라고 무시했던 애도 이만큼 컸어요. 혜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수지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마지막에 많이 후회하셨어. 널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수소문도 하셨고. 혜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알아. 하지만 너무 늦었어. 두 자매는 한동안 묘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묘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때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갔어. 우리도 가자.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거만함이나 비굴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혜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석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혜정아, 어제는 미안했다. 내가 술김에 실수했어.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민석은 말을 더듬었어요. 사실 내가 집을 나간 후로 계속 찾았어. 부모님도 그렇고 특히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널 많이 그리워하셨어. 혜정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민석을 바라보았어요. 왜 그때는 날 그렇게 대했어요? 내 동생이 아니라 식모라고.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리석었어. 대학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내가 특별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몰랐어.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혜정아, 널 찾기 위해 서울도 몇 번 갔었어. 하지만 연락처도 없고,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공장도 망하고 모든 게 무너졌어. 혜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혜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적어도 이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 한 달 후 혜정의 고향 마을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혜정 여성기술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개소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번에 설립된 기술센터는 이 지역 여성들과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장학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혜정의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민석과 수진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공존했고 수진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센터 내부에는 최신 컴퓨터와 교육시설, 그리고 작은 카페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혜정은 특별히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혼한 여성, 한부모 가정,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죠. 개소식이 끝나고 마을 아이들이 혜정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우리도 사장님 될 수 있어요? 까만 눈동자의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혜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그 순간 혜정의 눈에 어린 시절의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17살의 자신이 꿈꾸던 그날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혜정아,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혜정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찬밥이었지만 이제는 제일 먼저 퍼줄게. 그때 내가 받지 못했던 기회를 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 수진이 울먹이며 혜정을 안았습니다. 언니 고마워. 우리 마을에 이런 선물을 줘서. 혜정은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거야. 센터의 한쪽 벽에는 커다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옛 철공소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혜정이 가장자리가 아닌 중앙에 있었습니다. 디지털 작업으로 복원한 사진이었죠. 이모, 저도 나중에 이모처럼 될래요. 또 다른 아이가 외쳤습니다. 혜정은 그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넌 나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꿈을 크게 가지렴. 그날 저녁 혜정은 센터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과 수진도 함께였어요. 세 남매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혜정아,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 언제 또 올 거니? 수진이 물었습니다. 혜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올게. 센터도 봐야 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보고 싶을 테니까. 민석은 조용히 혜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혜정아.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서. 혜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분노나 한이 아닌 평화와 용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듯 했어요. 혜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공장의 그림자는 이제 사라졌어. 이젠 새로운 빛을 만들 시간이야.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복수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임을. 작은 공장의 그림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비추는 밝은 빛으로 변화했습니다.